시간 됐습니다. 또 협회에서 오신 분이 계셔서 또 다른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네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자살예방협회 회장 백종우라고 합니다. 자살과 의료, 필수 의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의료 지표가 이제 OECD 국가 중에 최상위권인데 부끄럽게도 자살이 사망 원인의 5위고 10대, 20대, 30대, 심지어 4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막을 수 있는 죽음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근데 다행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도 거의 매번 자살 대책을 언급하셨고 실제 줄고 있습니다, 올해. 그리고 지난주에는 금융위에서 준비한 이제 경제적 위기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살 대책,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 의료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영국에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브리딩 스페이스라 그래서 채무를 많이 진 사람이 이제 자살 위기에 빠지면 평가를 받고 이제 채무를 유예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날부터 좋아지더니 결국 빚을 훨씬 잘 갚더라. 사회 전체에 이득이 됐다. 이런 리포트를 냈는데 놀랍게도요. 그 제도를 자기가 직접 신청한 사람이 3%가 안 됩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럼 누가 신청했느냐? 20%는 가족이 대신해 줬습니다. 60%는 누가 있냐면은 NHS 직원들, 의료인들, 현장의 사례관리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신해 줬다는 겁니다. 왜 대신해 줬을까요? 이 자살을 생각하고 위기에 빠진 사람은 끝에는 우울증이 심해지니까 아무 희망이 없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국가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누가 찾아서 쫓아다니고 희망에 연결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걸 작동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료가 중요하고 그 쫓아다니는 것들이 사례관리라고 부른다면 이것도 의료인데, 우리는 현재까지는 특히 정신의료 서비스 중에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정액제로 거꾸로 차별적이고 다른 의료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까 쫓아가기는커녕 전문의 한 명이 60명의 환자를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료가 이런 대부분의 복지 서비스가 우리가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망에 빠진 사람은 우리가 미리 발견하고 찾아내고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걸 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만으로 충분치 않다면 오늘 발표된 특히 여러 AI를 이용한 선제적으로 위험에 빠지는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서 쫓아다녀야 이 좋은 제도들이 실제 작동해서 자살률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자살 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매우 많은데 사실은 우리 사회에 매우 심각한 의제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자살을 하게 되는 어쨌든 이런저런 원인으로 자살을 결심하는 단계에 갈 때는 대개 그 정신적으로 좀 뭐 우울증, 조울증 뭐 어떤 그런 정신질환으로 이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살 위험군이 가장 많이 발견될 수 있는 곳이 정신과라고 할 수 있나요? 근데 그러면 정신과 의사 또 전문의 이분들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사실은 그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개인의 의료 정보라서 지금 현재는 절대로 밖으로 발설할 수가 없어서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혹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책이 있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자살 사망 1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비율이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든 과 의사 중에 한 명은 만나고요.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는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나설 수 있을까인데 사실 의료진이 매우 바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도 이거를 의사가 직접 하는 경우는 응급 입원에 해당하는 굉장히 자살 위험성이 높다라고 할 때는 의사가 직접 하고, 되게 이 주변에서 이분들 돕는 이제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사회복지사들, 사례관리자들이 있어서 의사의 의뢰에 의해서 이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치료에 연계하는 것들이 병행이 돼야 빨리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응급입원 그거는 뭐 우리도 경험해본 바인데 그거 하면 의사들 고소하고 뭐 자꾸 보복하고 그래서 아예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자살 소인이 있다, 위험성이 있다고 할 때 대책이 그건 극단적인 경우고 응급입원을 시키거나 이거는 근데 그거 말고 예를 들면 이 사람 위험하다라고 하면 자살 전문기관에 통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빚 때문에 막 그 자살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경제적인 보류 조치나 면책 조치나 사실 이런 거 해주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예를 들면 관련 채무 조정 기관에 뭐 이렇게 연락을 하든지 통보하든지 해서 뭐 정리를 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현재 법률상으로는 금지돼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제 말은. 예, 맞습니다. 그걸 이제 본인이 동의해야 저희는 신청해야 작동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정책은 이걸 발견한 뭐 사회복지 의료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정책실장님 저기 이거 자살 대책 관련해서 사실 이거 오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지금 백종우 선생님께서 뭘 맡고 있다고요? 민간에서는 한국 자살예방협회를 맡고 자살예방협회. 있습니다. 네. 생명안정위원회 부위원장. 생명안전위원회. 네. 지금 이거- 저희가 그 자살 위험 고위험군들이 신체 증상으로 일반 1차 의료기관도 많이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1차 의료기관 의사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좀 자살 위험이 높다고 하면 보건소의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자살예방센터가 가능해요. 본인 서비스를 동의 없이도 제공하는- 가능해요. 하지만 이제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자살 시도자인 경우에는 굉장히 시급하게 개입을 해야 돼서 저희가 법을 좀 개정해서 그러니까. 동의 없이 명단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아직 하는 법 그거는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마지막 관문 같거든요. 정신과 또는 뭐 상담소 뭐 이런 데가. 그래서 거기서 좀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는 연구를 해봅시다. 네. 약간 뭐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 같긴 한데, 네. 고맙습니다.